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노동시장론 2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5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공부하신다 그래가지고 1차 교재를 안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모든 과목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노동시장론이, 노동관계법규가 2차 시험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담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정보론,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 이렇게 4과목이 되는데 1차 교재를 항상 옆에다 두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1차 교재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교재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면 2차 시험은 공부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위주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뭐예요? 기출에 나왔던 거 혹은 예상되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1차 교재에 나왔던 내용들을 2차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1차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자, 노동시장론 2차라도 결국 1차 교재에 나왔던 거. 그러면 1차 교재 1장에 뭐 있었나요? 노동시장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 노동시장의 이해는 노동의 수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면 노동의 수요라는 건 뭐냐? 개념. 그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라는 게 있었죠. 특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기간이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량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발 수요라는 거죠. 유발 수요.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유발 수요 뭐죠? 무엇 때문에 유발이 된다라는 거죠. 노동이라는 건 자, 생산의 3요소도 있지만 자,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생산이라는 건 왜 하냐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해서 내다가 파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하는 거죠. 소비 혹은 수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많이 팔린다 그러면 생산도 많이 하는 거고 적게 팔린다 그러면 적게 만들겠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뭐 이건 특정한 기업을 얘기해서 조금 두 기업에 좀 미안할지 모르겠지만 S전자라는 기업과 L모전자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어느 게 많이 팔리느냐 이거죠. 그러면 S전자께 훨씬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S전자께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S전자 입장에선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만큼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는. 그죠? 그러면 L모전자에서는 조금 덜 만들어야 되겠죠. 덜 팔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으면 생산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소비에 따라서 생산이 유발되어진다. 결국 누가 생산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생산하는 거고 노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노동은 생산에 따라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 자체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노동이 수요가 된다. 그래서 유발 수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했던 생산의 3요소 제가 1차에서 했던 것대로 순서대로 쓴다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의 3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항상 이 생산의 3요소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무언가 만들어진다. 토지라는 건 공간의 개념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죠. 근로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기술이나 돈, 기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공장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 그죠? 공장 혹은 사무실.
그죠?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뭐예요? 기술이 됐든 기계가 됐든 돈이 됐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3요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무언가 생산되어져 나온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노동은 이 자체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요 다른 요소와 결합됐을 때 진정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결합 수요라는 개념도 쓰죠. 좀 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면서 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마 1차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대충 다 이해하세요. 물론 외워서 적는 게 그게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제가 얘기한 것들은 아마 다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뭔 얘기인지는. 어쨌든 자, 특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 수요에 그 결정하는 요인이 있었어요. 결정 요인. 그죠? 결정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뭐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등등등등. 그죠?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뭐 이것까지 봅시다. 그러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까지.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무엇 때문에 뭡니까? 예, 임금의 변화율 대비해서. 이게 결국 노동 가격 변화율이죠. 노동 가격의 변화율 대비 임금 변화율이죠. 같은 얘기죠. 뭐 노동 수요라 했잖아요. 그죠? 노동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예. 예, 2차 시험으로 이 공식을 쓰라는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노동의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노동 수요 곡선도 나오게 되고, 그죠? 이렇게 노동 수요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 교재를 갖고 한번 쭉 보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교재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정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개념은 뭔가요? 예,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팔기를 원하는 노동의 양인 거예요. 이거는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늘상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1차에서도.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예, 근로자가 파는 거예요. 이건 기업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나가서 팔기를 원하는, 일정 기간 동안 팔기를 원하는 노동의 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노동 공급에 대한 것도 결정 요인들이 있죠. 그죠? 어떠한 결정 요인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기억 안 나시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2차 시험은 이런 거예요. 1차 시험은 자, 다음 중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래서 지문에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2차 시험은 노동의 공급의 결정 요인 4가지를 적으시오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2차는. 단 이해를 하고 외우라는 거죠. 제가 그런 뜻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차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더 하겠지만 어찌됐든 2차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 요인,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5가지를 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백지에 백지 5가지 쓰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막막한 거죠. 내가 기억 못하면.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는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는 2차에는 1차에서는 외울 필요한 게 없었다라는 거죠. 기억만 하고 어느 정도만 기억만 하고 있어도 지문에 나와주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거죠. 예, 다 이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노동의 임금이라는 거. 임금 결국은. 예,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임금이죠, 임금. 네. W 웨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L 레이버. 예, 노동이죠, 노동. 노동이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양은 임금이 비싸면 적게 쓰고 싸면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노동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10,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000원이다 그랬을 때, 인건비가 50원이다, 500원이다 그랬을 때는, 500원이라 했을 때는 몇 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20명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인건비가 예를, 이게, 여기를 500원으로 하는 게 낫겠네. 계산하기 편하게 할게요, 그럼. 어쨌든, 100원으로 해볼까요? 100원이었다. 그러면 100명을 쓸 수 있는 거죠, 100명. 근데 50원으로 내렸어요. 그럼 200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인건비가 어떠냐에 따라 사람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중국 가는 겁니다. 또 중국 가서 비싸면 어디 가요? 동남아로 옮겨가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동 비용이 비싸서 어디로 갔다?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비싸니까 동남아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싸면 사람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동의 가격이라는 거죠. 결국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뭐다? 노동의 가격, 임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제가 1차를 저한테 들으셨던 분이라면 뭐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노동의 3요소. 3요소, 자,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라는 게 있다. 근데 항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가 입장에선 일정 금액을 갖고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경제라는 걸 배우는 거지, 무한대로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볼게요.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토지에 30을 쓰고 자본에 30을 쓴다면 노동에 40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토지와 자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40을 써야 되고 여기도 40을 써야 된다. 그러면 노동 얼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똑같이 100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쓴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거, 다른 생산 요소, 토지나 자본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노동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들이 싸다. 그러면 싸면 쌀수록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노동.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소비자 수요의 크기다. 요건 이제 지울게요. 그럼요, 여러분들. 아니면 다른 데다 써볼까요?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자, 다른 소비자 수요의 크기라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S전자와 L전자라는 게 있다.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80대 20이다. 그러면 L전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많이 쓰겠죠. L전자에서는 근로자들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많이 소비되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사준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만들어야죠.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동의 수요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적게 사주면 그만큼 근로자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소비자 수요의 크기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 생산성의 변화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각 10개씩을 만들어내. 그래서 총 100개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10명이서. 시장에서도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쯤 됐어.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12개씩을 만들어내, 하루에.
그러면 총 120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100개만 필요하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개 매일같이 쌓여내겠죠, 창고에다. 근데 창고도 한정돼 있잖아요. 창고에 창고 다 쌓여있다가 이제 길바닥에 내놓을 겁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겠지요. 왜? 생산성이 좋아져서.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요.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10명이 12개를 만들어냈다는 건 생산성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생산비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씩에 판매된 것들 90원으로 낮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씁니다, 사람을. 근데 그렇지 않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똑같이 100원에 팔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은 100원인데 그럼 남는 거 20개. 이 20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20개. 항상 20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100원에 똑같이 판다 그러면 100개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 입장에. 그래서 100개가 매일 소비됐던 거니까. 이게 90원으로 내려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럴 때는 노동의 양을 감소를 시켜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때. 근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오히려 노동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생산성이 좋아진 것만큼 상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만큼 더 많이 소비되면 그만큼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어쨌든 노동 생산성 변화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변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예요. 네. 결국 지금은 이거 이제 지워볼게요. 사람이 10사람이 10개씩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던 것을 기계를 하나 들여놨더니 그냥 기계 한 대가 100개를 만들어낸대요, 하루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장이에요. 그럼 기계 쓰겠습니까? 사람 쓰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예, 기계 쓸 겁니다. 왜냐? 아니 뭔 요구를 안 해, 기계는. 전기만 제대로 공급해주면 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돈 더 주세요. 나 힘드니까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밥 좀 맛있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생산 기술 방식이 변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수요가 확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계가 하던 것을 꼭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노동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겠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가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가 수제품 가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그 회사는 기계를 없애고 사람이 만드는 걸로 바꾸겠죠. 그러면 그 회사의 노동 수요는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럴 때는 노동 수요가 확 주는 거죠. 그렇게 노동의 수요는 이렇게 5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고 간략히 써라 그런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5가지는 기억하시고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노동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간략히 설명하라면.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산 요소인 토지와 자본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토지와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뭐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그 이제 256페이지 하단에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더 설명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자 257페이지 노동수의 특성을 파생수요와 결합수요의 의미로 설명하시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특징은 노동수요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유발수요도 있는 거고 파생수요도 있는 거고 결합수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유량의 개념을 갖는다. 노동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필요한 수요이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했어요. 입사가 됐어. 아침에 출근했어요. 자 이제 때 끝났으면 가 집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뭐해? 최소한 8시간 일을 시키든 혹은 뭐 한 달을 일을 시키든 혹은 1년을 일을 시키든 일정 기간이라는 걸 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도 일정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일정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는 저량이라는 개념과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1차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량은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기간이에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2015년도 1월 1일 0시에 대한민국 인구 해서 예를 들어서 5,300만이다. 이건 저량의 개념이야. 유량은 2015년도 출생아 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15년도에 10,000명이 태어났다. 그럼 이게 유량이에요. 일정 기간이란 언제부터?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유량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최소한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일을 시키지 출근했는데 너 집에 가 이제 됐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노동의 그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물건은 그럴 수 있어요. 자 가게 가서 이 분필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주세요. 그리고 딱 주고 그 시점에 산다라는 거죠. 그 시점에 사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노동은 그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쓰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 노동 수요는 노동 자체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생산되는 상품의 소비의 크기에 따라 파생 혹은 유발되어짐으로 유발 혹은 파생 수요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들이 얼마나 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는 크기만큼 노동의 수요도 커진다라는 거죠. 적게 사주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품의 소비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유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라는 개념을 쓰고요. 마지막으로는 결합 수요. 노동 수요는 상품의 생산 시 노동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과 결합되어야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결합수요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결합수요라는 특징을 갖는다. 예.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 이거 어려운가요 지금 여러분들? 뭐 용어가 어렵습니까? 혹은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를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이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다면 그것을 조금 천천히 머릿속에서 정리한 다음에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량의 개념,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 혹은 결합 수요라는 게 노동 수요의 특징이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제가 적었잖아요. 이게 노동 수요의 특성 혹은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선 두 가지만 물어봤지만 세 가지 다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쓰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보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러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게요.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보면 이 계산 문제가 아유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제가 1차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 어찌 보면 전략 문제일 수 있다. 훨씬 더 점수 따기 쉬운 문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신다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계산 문제도. 자, 258페이지 아래 예를 보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 개념과 원인을 쓰시오. 아, 여기서는 계산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네요. 어쨌든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양이 1단위일 때, 2단위일 때, 3, 4, 5단위까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노동량 2, 4, 7, 8.5, 7, 8.5, 9. 자, 이게 이제 총 생산량이에요. Total Product of Labor에서 TPL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TPL 총 생산량이에요. 자, 여기서 MPL을 구해봅시다. MPL은 뭐라고 했나요? MPL은 한계 생산량이 Marginal Product of Labor에서 한계 생산량이다. 한계 생산량의 정의를 한번 쓰고 가면 한계 생산량은 노동 1단위가 추가될 때 증가하는 총 생산의 양. 이걸 다시 쓴다면 총 생산이 증가분이겠죠. 증가분. 예. 밑에 있는 거를 다시 써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노동이 0단위였을 때는 결국 총생산도 0이었었겠죠. 그죠? 근데 노동을 제로에서 한 단위 추가시켰더니 총생산이 0에서 뭘로 늘어난 거예요? 둘로 늘어난 거잖아요. 둘로. 그러면 MPL은 뭐라 했어요? 늘어난 거 증가분이라 했죠. 그럼 뭐예요? 둘이라는 거죠. 둘만큼 늘어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단위에서 두 단위로 또 한 단위를 증가시켰어요. 노동을. 예. 그랬더니 총생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둘에서 어떻게 된 거죠? 넷으로 됐으니까 뭐만큼 늘어난 거예요? 둘만큼 늘어난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단위 증가를 시켰어요. 노동을. 두 단위에서 세 단위라고 한 단위 추가를 시켰어. 그랬더니 총생산이 몇 개가 늘어난 거야? 4에서 7이 됐으니까 3만큼 증가한 거죠. 그죠?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4로 노동을 한 단위 추가시켰더니 7에서 8.5로 1.5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단위 증가시켰더니 0.5가 늘어난 거죠. 예.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계 생산량은 노동 한 단위 추가될 때 증가하는 총생산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거 써준 거예요. 자, 그러다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문제 노동 한 단위는 150원. 예, 그러면 뭐예요? 임금이 15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한 개는 100원이래요. 예, 프라이스 P는 얼마다? 100원이다. 이럴 때 이 기업이 이 문제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개념과 원인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갖고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나왔는데 어쨌든 자, 이것만 갖고 본다면 2, 2, 3 이렇게 증가하다 어떻게 감소하기 시작하죠. 이 시점을 이후로. 이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에요. 이걸 보고 지금 우리 교재는 문제는 이게 안 나온 거죠. 요 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이 세 줄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정답란에다. 자, 이 문제가 여기 나왔어. 그 다음에 정답을 이렇게 세 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TPL 적고 MPL 적고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쓰는 거죠. 상기표에서 보듯이 한계 생산량이 노동 3단위에서 최고가 되다가 노동 4단위를 넘어가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원인. 이는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되어 있고 노동만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예를 보고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개념, 지금 얘기했죠, 개념. 그죠? 이게 개념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얘기한 거죠, 지금. 어떤 걸? 그 편을 보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따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답란에다가 지금 제가 여기 그려드렸던 거를 똑같이 아래에다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상기표에서 보듯이 한계 생산량이, 그죠? 이게 쭉쭉쭉 늘어나다가 여기까지 늘어난 거죠. 노동 3단위까지 늘어났던 거죠. 노동 3단위에서 뭐라고 쓴 거죠, 제가? 노동 3단위에서 최대가 되다가, 최대인데 조금 문제가 최대가 되었다가죠. 노동 4단위를 넘어가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는 왜? 왜? 그 원인을 쓰라 그랬으니까. 이는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대로 적는 것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 일강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고 끝낼게요. 자, 비슷한 문제인데 이 계산을 하래요. 요걸 가지고. 자,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어느 기업의 최적 고용 단위를 구하시오. 단위 가격은 150원, 생산물 단가는 100원이래요. 예,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6단위까지 나와 있죠. 문제가 뭐였어요? 예, 요 위에까지만 나와 있는 거죠. 요 위에까지만 나와 있는데 요 위에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6에 있을 때 6은 뭐예요? 9죠. 아무런 증가함이 없네요. 그걸 이제 아예 그러면 제가 정답을 푸는 것처럼 밑에다가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 푼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리세요, 여러분들. 1, 2, 3, 4, 5, 6단위 노동의 양이죠. 그 다음에 총생산량. 총생산량은 2, 4, 7, 8.5, 9죠. 그 다음에 한계 생산량 2, 3, 1.5, 그 다음에 0.5, 제로인 거죠. 그죠? 자, 이건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그려놓고, 거기에, 여기서도 주어졌던 똑같은 문제는, 단위 가격이 결국은 임금이에요. 임금은 150원,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은 100원이래요. 이럴 때 이 기업의 최적의 고용량을 구하래.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고용량은 W는 VMPR일 때다. 이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W는 VMPL일 때 이 시점에서의 고용량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이루는 시점에서의 고용량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W가 VMPL일 때도 있고, W가 VMPL일 때도 있고, W가 VMPL일 때도 있다. 그죠? 1차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지금 이걸 갖고 하는 건데, 이럴 경우 1번의 경우와 3번의 경우는 뭐냐 도대체.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자, 요 시점에서 결정돼야 되는 2번에 결정해야 되는데, 요 1번의 경우는 자, 근로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치예요. 가치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근로자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가치예요, 이게. 그 가치보다 임금이 더 높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임금이 더 높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계신데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나한테 주는 임금이 더 높대. 그럼 사장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나빠? 나쁘죠. 임금보다 더 가치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내가 받아가는 임금이 더 높대.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해라? 고용량을 줄여라. 이럴 땐 고용량을 줄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반대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임금보다 높아. 그럼 어떻게 해? 기업의 입장에서 기분 좋아, 나빠? 좋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고용량을 늘리라는 거죠. 어떡까지? 요 시점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서는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W는
P 곱하기 MPL로 고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 나와 있어 지금. P도 있고 W도 있고 MPL도 있어요.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자 어느 시점에서 맞추라 그랬어요? 어느 시점에서? W가 P 곱하기 MPL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맞추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자 P 곱하기 MPL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P가 얼마였어요? 100원이죠. 100 곱하기 2니까 200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MPL이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200원이죠. 그럼 이건 얼마야? 300원. 이건 얼마야? 150원. 이건 50원. 이건 제로겠죠. 자, 어쨌든 자 지금 나왔어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W가 P 곱하기 MPL일 때 그 시점에서 고용량을 맞추래. 그럼 몇 단위예요 여기서? W와 P 곱하기 MPL 이 150원과 같아지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150원이었던 거잖아요. 원래 자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P 곱하기 MPL이 이 값이 150원일 때가 어디에 노동량? 응?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뭡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을 몇 단위 맞추는 것이 가장 최적의 고용량이다? 4단위라는 거죠. 4단위. 자, 이제 결론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는 2로 바꿀 수 있는데 상기표에서 보듯이 임금 150원과 P 곱하기 MPL이 150원이 되는 지점은 노동 4단위일 때다. 그러므로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 4단위를 고용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어느 기업의 최적 고용 단위를 구하라고 돼 있다는 것. 최적 고용 단위. 뭘 보고? 이거 보고 결정하랬다. 이거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나왔잖아. 자, 여기서부터 풀어주라 그랬어요. 정답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여기서부터 이 표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 위에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참고적으로 썼던 거지.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고용량은 W는 VMPL일 때라는 거죠. 이는 다시 고쳤으면 VMPL을 다시 고쳤으면 P 곱하기 MPL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곱하기 MPL을 해봤더니 여기서 임금과 같아지는 지점이 나오더라는 거죠. 상기표에서 보듯이 임금 150원과 P 곱하기 MPL이 150이 되는 지점은 노동이 4단위일 때는 4단위일 때. 그러므로 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 4단위를 고용해야 한다. 아시겠죠?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 어떤 걸 기억해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 이 공식이에요. 이건 어떨 때 기업에서 이윤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고용량이라는 걸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틀림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